아름드리 나무가 될 졸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서울대학교에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여러분이 각고 멸려의 노래 끝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영예로운 졸업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뿌듯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우리 사회에 더 큰 선물로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끝맺음입니다. 부디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그곳에서 환영받는 선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애써 남을 도와주며 살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러한 내 삶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응원이 되는 삶, 마치 나무가 묵묵히 자랐을 뿐인데 어느덧 튼실한 제목이 되어 주위에 많은 도움이 되듯이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지성과 함께 따뜻한 가슴을 지닌 역량 있는 인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비교적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해내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제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이제 그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21세기 세계 문명을 선도하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한 의지와 튼실한 역량을 지닌 인재, 곧 선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선한 인재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또한 평화와 인문의 삶의 기본이 되는 삶의 구현으로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주역입니다. 평화 통일과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는 결코 나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로운 세상의 실현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를 제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통일평화인권대학원과 인권연구소를 설립하여 새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 평화, 인권 문제를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그 무엇에도 앞서는 제1의 가치가 되는 선진적 인문사회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온갖 차별과 정오, 사회적 갈등과 분열 등을 이상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과 성숙에 걸림돌이 되어 온 부조리와 불의, 폭력으로부터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한층 안정적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늘 평화를 희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평화와 인문이 기본이 되는 삶을 활짝 열어간다면 우리들이 지향하는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보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의 선두에 여러분이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벌써 빛의 속도로 연결되고 고도로 진흥화되어 있는 디지털 혁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사물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빠른 전파로 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과 감성, 상상, 직관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적 재현이 시시각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심리와 생명 현상까지도 공학적으로 처리되면서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초연결, 포스트 휴먼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파도와 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는 우리가 타고 가야 할 물결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막아서는 물결이 아닙니다. 물론 파도가 클수록 변화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협업적이라면 너끈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면서 우리 자신을 재고해갈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통해 얻은 성공적 삶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삶만이 유일하게 좋은 삶은 아닙니다. 사람은 무오류의 신이 아닙니다. 이는 살아가면서 항상 성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 이 한층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소중하고 값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성공만을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을 떼어낼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최선을 추구하는 삶은 때로 독선적이고 유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과 목표를 앞세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을 억압하고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보다는 최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모두가 이롭게 되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습니다. 유교 경전인 중용에서는 이를 가리켜 시중이라 하였습니다. 그때그때 조성되는 현장에 충실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지향이 바로 시중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성을 키우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에 기초한 창의성이 아니라 문제 구성 능력에 기초한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문제 구성 능력은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이나 기존 매뉴얼대로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층 상위의 능력으로
이를테면 새로운 문제를 개발할 줄 아는 능력, 기존 문제 처리 매뉴얼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또한 문제 구성 능력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문제될 수 있는 바를 미연에 찾아내고 그 적절한 해결 방법을 마련할 줄 아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송대의 대문호 소동파는 세상 환난 가운데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겉으로는 무사태평이지만 이면에는 크나큰 우환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병고를 방관하다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까 두렵다라고 고백하며 현상을 통해 내면을 관찰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의 강박을 벗고 많은 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을 도모하는 삶의 태도로 문제 구성 능력을 키워나간다면 그 어떤 큰 변화의 파도가 내 앞에 몰이치더라도 쉽게 휩쓸려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 물결을 타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고 멋진 졸업생 여러분, 끝으로 장차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될 곳에서 주어진 삶의 여건과 또 일상이 펼쳐지는 삶틀을 늘 치열하게 읽어가기를 당부합니다. 삶은 읽기를 요하는 텍스트의 끊임없는 연쇄입니다. 그 텍스트를 조리 있고 의미 깊게 읽어낸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이지적이며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알고 있는 삶보다는 좋아하는 삶보다는 즐기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삶이란 텍스트를 꾸준히 읽어가는 가운데 필요한 동력과 역량은 아는 데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데서, 그보다는 즐기는 데서 더욱더 잘 추동되고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삶을 영위하며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삶을 펼쳐내기를 벅찬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을 입은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와 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네요. 여러분의 그 장한 모습을 있게 한 많은 분들의 정성과 보살핌이 느껴집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총장님하고 김기현 교무처장님, 이하 보직 교수들,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잘 모를 겁니다. 연구하는 거 다 제쳐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대 김기현 학장님,
자연대 김성근 학장님, 의대의 강명희 학장님, 학장님들이 한 16분 계신데 다 여러분들 뒤에서 뒷바라지 하신 분들입니다. 동창 회장님도 계시고 이 기회에 한번 보답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에는 열심히 치시는데 저 뒤에는 잘 안 치네. 사실은 박수를 받으실 분들이 더 많은 박수를 받으실 분들이 저기 계십니다. 학부형 여러분, 더 큰 박수 좀 보내주시죠. 학부형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다 졸업을 시켜봐서 그 마음을 알거든요. 이제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마음은 가볍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서울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을 배출했으니까 오늘은 자녀들로부터 점심을 얻어 드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교수이자 선배로서 중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이른바 주거증명서에 관한 겁니다. 아마 곧 총장님께서 여러분께 학위증을 수여하시겠지만 저는 선배로서 여러분께 주거증명서를 발부하려고 합니다. 동해에 가면 주거증명서 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그 주거증명서입니다. 영국에 가면 졸업장 대신 이 주거증명서를 발부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여러분의 20대, 30대 초반, 그때에 이 귀한 캠퍼스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그 기억들이거든요. 여러분 동료들과 나눴던 얘기들, 선배들하고 나눈 얘기들, 교수하고 아무튼 이 나눈 지적 고민들, 시대와의 접촉,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양식이 아마 평생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42년 전에 이 대학에 처음 문을 열 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1975년도입니다. 42년 동안 이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겠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젊은 시절 이곳에서 키웠던 그 시대적인 고민과 지적인 대담이, 지성적인 노력이 여러분이 인생을 끌고 간다. 나의 인생을 끌고 왔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인생에 대한 팁입니다. 그 마음의 양식을 여러분의 정신의 백팩에 꾸려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이 캠퍼스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담아서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 사실 때 계속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질정이 되고 감시자가 되고 대화의 상대가 되고 그럴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가슴에 그게 남아있거든요. 내가 빈강의실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저 빈강의실에 앉아서 생각했던 그 상념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죠. 제가 졸업하던 시대는 요즘 여러분 택시 드라이버, 택시 운전사인가요? 택시 드라이버인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질문은 당연히 그랬죠. 대학은 권력에 굴복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이 지금도 제 가슴을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지성은 권력에 굴복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유치한 질문이지만
세상에 신은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내 대학 노트에, 당시에 내가 썼던 그 대학 노트에 이런 질문들이 가득하고 지금 42년 동안 제 인생을 이끌어오는 일종의 비망록이지요. 여러분 가슴 속에 그 비망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시대하고 내 시대가 달랐습니다. 달라질 겁니다. 제 시대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뭐 아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테지만 내 시대는 세상을 전부 다 관리하고 개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저 관악 캠퍼스 저기 교수회관에 올라가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저 사회를 깨끗하게 세탁해서 내가 정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내 지식의 용광로에다가 저 사회를 완전히 용해해서 새롭게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욕이죠, 과욕. 오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돌이켜보면 그렇게 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20세기는 인간의 신념으로 과학기술 문명을 통제할 수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75년도에 제가 글을 원고지에 썼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잖아요. 그죠? 컴퓨터에 쓰고 휴대폰에 쓰잖아요. 쓴다는 행위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경우는 쓰는 행위가 바뀌겠죠. 쓰는 행위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제가 10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 가봤더니 바이오엑스 빌딩이 생겼습니다. 바이오엑스. 드디어 바이오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실제로 일어났죠. 일어나고 있죠. 문제는 저의 청년 시절에는 그 과학기술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던져져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4차 혁명의 시대입니다. 바이오, X, 빅데이터, AI, 로봇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통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젊은 시절의 기억에 상상력의 경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걸 허용했어요. 여러분은 아마 상상력의 밖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대에도 그리스 철학, 슈팽글러, 토인비의 역사관이 논의될까? 헤겔과 마크스가 논의될까? 우리나라에 퇴계와 율곡의 성리학과 정다산의 사상이 그때도 논의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서울대학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젊음의 기억을 만들어냈던 이 캠퍼스는 변하지 않는다. 서울대학은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 서울대학이 저 화성이나 금성에 분교를 낼지도 모르겠죠. 그죠? 서울대 화성분교, 서울대 금성분교를 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들어냈던 젊음의 기억의 장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의 앞으로 7, 80년 인생이 펼쳐질 때까지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만 서울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원형지를 만들어냈던 이 캠퍼스는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장담을 하시면 내가 한 30년 뒤에 돌아가시면 뭐 장담할 수 없죠.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그 마음의 원형질이 여러분 인생의 별자리가 될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의 양식입니다. 별자리를 보고 여행하던 시대는 행복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게오르그 루카치라고 하는 사회학자 겸 역사학자가 20살 때 쓴 저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여행하던 시대는 행복했다. 왜 그렇게 썼을까? 별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젊은 시절의 기억을 동원해서 피워 올려서 별자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193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나 혁명과 반혁명의 물결 속에 다시 침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카치가 그의 모교,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만들어냈던 그 마음의 양식만은 매우 힘찼습니다. 바로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챙긴, 꾸린 그 젊음의 기억의 목록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캠퍼스 나가면 돌아오기 참 어렵습니다. 가끔 이 근처 들렀을 때, 이 근처 지나갈 때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선배처럼 이 사회의 개혁의 일선에 나가 있을 겁니다. 외롭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과 부딪힙니다. 극소미세 혁명이 여러분을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이 챙긴 그 마음의 양식을 다시 들춰봐라. 왜냐하면 그때에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 별자리는 빛나고 있을 것이다. 그와 대화해라. 여러분이 만든 논리와 윤리가 그 속에 들어있고 앞으로 만들어갈 정신의 길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조선시대에 6.1조 선생이라고 계셨거든요. 아마 아시죠? 그죠?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사대부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 저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1883년에 유학을 갔어요. 국비장학생 1호입니다. 27살 때였어요. 보스턴 근교에 제가 유학을 가보니까 그 양반이 벗어놓은 관복, 유품, 가방, 신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7살 후진국 청년이었어요, 제가. 선생님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답은 없었죠. 6.1조 선생이 갑신정변에 휘말려서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물포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저 부암동 석파정 대원군 별장에 가택연금이 됐어요. 거기서 책을 쓴 게 바로 서유견문입니다. 34살 때의 일입니다. 제가 돌아왔더니 34살이에요. 6.1조 선생 묘소에 갔습니다. 답을 얻으셨나요? 저의 지난 42년 이 캠퍼스에서의 여정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은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원형지를 담고 그 별자리를 가지고 정말 험한 여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시작됐지만 길은 흐릿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미륵이라고 하는 독일에 가서 생물학자가 되고 데어 얄루 프리스트, 얌록강은 흐른다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1919년 3.1운동에 연루가 돼서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고향이 황해도인데 어머니가 짐을 싸가지고 마을 밖에까지 환송을 했어요. 버드나무 상자를 전해주면서 소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버드나무 상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말하면 백팩이죠. 백팩. 옷가지, 회종시계, 서류 같은 버드나무 상자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자주 낙심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충실히 너의 길을 걸어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결국 국경을 넘어서 유럽에 도착할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너는 나와 가족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상해로 가서 싱가포르를 통해서 마르세유항에 도착했고 프랑크푸르트에 안착했습니다. 그 후 넉 달 뒤에 어머니 부고를 들었어요. 아무튼 소설은 그렇게 끝납니다. 어머니 마지막 말, 이제 홀로 가거라. 그 마음의 양식을 담고 여러분 이제 홀로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수와 학부모에게 정말 많은 기쁨을 줬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회인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홀로 가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내면서 선배이자 교수로서 여러분을 성원하겠습니다. 사회 전선으로 21세기 지적 모험의 저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